어쨌든 우리 서 기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새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국빈 방문이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베트남을 중히 여기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름 서기장 같은 경우는요,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혁명 가문의 자제입니다. 예. 아버지가 공안 간부로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전쟁 영웅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름 서기장도 평생을 공안 분야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몰두를 했고 여기서 정치적 잔뼈가 굵었고.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세안 전문가 고영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사실 베트남을 잘 모르거든요. 뭐 사실 베트남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곳 중에 하나이고 여행지 정도로 알고 있어요. 또 예. 베트남 국수 예. 또는 국제 결혼 상대 네. 이 정도지 국가로서의 베트남이 지금 어떤 이상인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이재명 전무가 첫 국빈으로 베트남 정상을 초청했단 말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한국에서 베트남은 어느 정도의 저는 특수관계 사이다라고 어떤 의미의 특수관계입니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최근 경제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뭐 미국에 투자 얼마 했다, 미국에 누가 어떤 기업이 뭘 하고 있다, 미국에 뭘 얘기밖에 안 팔고 있다. 하는데. 우리는 전부 미국 바라기처럼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미국에 물론 잘 팔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베트남하고의 경제 관계도 상당히 돈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베트남에 나가 있는 기업의 수가 10,000개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우리가? 네. 10,000개. 예. 그러니까 거기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 이제 코트라에서 집계한 기업 수가 5,400개 정도 되는데 그 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수를 따지면 10,000개니까 사실 10,000개라는 건 이제 중국보다도 많고 미국보다는 훨씬 많은 기업이 나가 있는 거예요. 중국보다 베트남이 더 많이 나갔어요? 예.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거기 많다는 얘기네, 굉장히. 그러니까 교민도 많고 실제로 호치민이나 하노이 이런 데 가시면 교민이 얼마나 됩니까? 17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10,000명이 한 사람씩만 가도 10,000명이고 가족들이 갔으면 벌써 그것만 해도 몇만 명이니까 그러면은 교육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교육 규모는 우리 지금 뭐 1,000억 달러가 조금 안 돼요. 8천억 달러가 좀 넘는 건데 800억 달러가 좀 넘는 수준인데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걸 1,500억 달러까지 높이겠다라고 하고 순서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 미국 그다음 베트남 정도 되는 건가요? 그 다음이 이제 아세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하고 가장 경제 교역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베트남에서 예를 들면 S전자가 휴대폰을 만들어. 삼성이라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예. 우리나라 휴대폰 만드는 S전자가 또 있나요, 뭐? 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러면 휴대폰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품 중에 일부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일부의 또 어떤 부품들이 많은 가전제품의 부품들이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베트남에서 조립이 되고 베트남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하고 베트남하고의 관계는 생산 밸류체인에도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신남방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가 첫 국빈으로 베트남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초청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도 베트남이 그 정도로 중요한 파트너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는 또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일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 파트너 3위고 예를 들면 그 대미 수출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베트남이 지금 관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20% 맞았는데 가장 먼저 달려가서 협상을 완료지은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수출에서 한 30%를 미국이 차지하는데 그만큼 중요한데 그 많은 수출을 하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어디냐. 들어와 있는 한국 기업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베트남 얘기에서 삼성전자 큰 규모라면서요. 차지는. 네, 예전에 한때는 베트남 전체 수출에 아주 최대로 작용했을 때가 한 25%까지 봤었습니다. 삼성 하나가? 네. 베트남 전체 경제 4분의 1?
예, 전체 수출의 4분의 1. 예. 그때는 대단한 규모였네.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아져서 20% 안쪽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뭐 한국만 수출을 많이 한국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LG전자도 있고 효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가서 수출에 기여를 하는 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앞으로 제조업 고도화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누구와 어디서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제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거냐? 그중에 어떤 나라가 중요한 나라인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달려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세안 전반의 전문가시니까 문 대통령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 10개국을 다 방문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외교의 중심도 옮겨가고 그리고 교역량도 늘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들어오면서 이게 다 사라졌어요. 네. 아세안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고 아예. 이거를 다시 복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시그널을 충분히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남방 정책은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었어요. 이 동남아시아 우리를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여행이나 가고 우리하고 뭐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아세안이라는 존재를 4강에 준하는 외교 파트너로 격상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신남방 정책이었고 신남방 정책 동안에 그 아세안은 사실 10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거든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데 거기는 우리는 잘 관심이 없지만 10개가 뭉쳐서 움직여요. 예. 이 10개 국가를 재임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다 다니셨어요. 전부를 방문했어요. 네, 그 최초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인 굉장히 외교 효과 성과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세안에서도 한국이 우리를 이 정도 생각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씨가 되고 나서는 윤석열 씨. 그 당시는 전 대통령이고 지금은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쓰시는군요. 그분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아세안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하부에 아세안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전임 대통령이 썼던 무엇인가의 단어는 다 없애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이 진짜 시어쩌도 꺼내지 못했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 폐기됐던 거고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이제 한 아세안 연대구상 카시라고 해서 그런 새로운 걸 들고 나왔는데 이제 몇 년 못 간 거죠. 몇 년 못 가기도 했지만 들고 나서 뭘 한 게 있어야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편 국가에서는 니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이름이 바뀌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그 경제력이나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보다 약하고 그들은 10개 나라가 뭉쳐서 블록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중국을 상대할 때도 일본을 상대할 때도. 근데 이제 그 아세안 10개국이 한국도 우리가 블록으로 상대할 그런 나라구나라고 인식을 갖게 만들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죠. 윤석열이. 그걸 복원하려고 하는 의미 이렇게. 그러니까 아세안이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걸 이제 다시 인식시켜주는 계기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이 또럼 서기장이 굉장히 오기를 원했다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그 이전하고는 다르게 문화 교류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하고 우리 사이에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게 많겠습니까? 수출을 하는 게 많겠습니까? 수출하는 게 많겠죠. 당연히 수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의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인적 교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유학생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많구나. 그리고 거긴 청년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젊잖아요, 거기가. 그 뭐 K-팝이니 한류니 이런 거 굉장히 우호적이고 팬들도 많고. 우리는 20대 인구가 줄어드는데 거기는 20대 인구가 거의 억에 가깝잖아요. 그죠? 전체 인구가 1억이에요. 전체 1억이고 20대 인구가 굉장히 뚱뚱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하고 또 이번 정부에서 또 강조한 게 이제 K 콘텐츠 글로벌화 이런 것도 있고 저쪽에서는 청년들이 그런 걸 배우고 또 이런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창조 산업, 뭐 컨텐츠 산업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런 다양한 요소가 얽혀서 좀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베트남에 우리가 한 해 몇 명이나 관광을 합니까? 관광객 수는 제가 까먹었는데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정말 많이 갑니다. 말해서 뭐 경기도 경기도 다낭시 수준으로 갑니다. 몇백만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는 어때요? 이미지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호적이에요. 한국은 발전한 국가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국가고 또 뭐 K-팝, K-드라마 이런 걸 봤을 때 일종의 워너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포인트를 잘 집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베트남이 들어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우위에 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주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한류가 원사이드로 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화교류로 해소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 대통령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베트남 방문 때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 때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네. 사과를 할 수 있다고 예. 했는데 베트남 쪽에서 그럴 필요 없다.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네. 그죠? 근데 그걸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민간이나 뭐 NGO 단체라든가 네. 아직 그런 데서는 그런 요구 사항들 뭐 희생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고요. 베트남 예. 희생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고 그 예. 마을이 아직도 여전히 예. 그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자.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그렇지. 그 다음 단계로 진전되지 않겠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베트남 마을 학살하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문 대통령 때는 언급했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관계가 괜찮으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베트남 쪽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시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현안을 일단은 뒤로 미룬 상태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무리 질 수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사죄를 할 수 있어야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제스처를 그렇죠. 취하는 것도 맞다. 근데 그건 이제 베트남이 어떻게 원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이제는 이제 그런 스탠스도 바뀌었다라고 베트남도.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을 그 가게 되는 어떤 시점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상징적인 행위들,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무리됐으면 좋아요. 양국 정상에서 조절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우리도 그 마음의 빚을 완전히 덜게 되는 것이고 그걸 공식화하고. 네. 자, 국빈 방문을 베트남을 받을 줄 몰랐는데 그러면 이 아세안 국가들의 방한을 앞으로 더 많이 기대도 되겠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에이펙 정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적인 행사들이 올해도 남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만날 기회가 분명히 있고 또 아세안 정상회의라든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아세안 국가들의 접점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이제 실용외교. 그리고 신남방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다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안 썼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다변화되는 외교 전략.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적이라기보다는 그 치중된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아세안 외교는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 사회학을 하셨다가 경영학으로 박사를 받으셨네. 사회학하고 부전공은 정치외교고 대학 석사는 지역학이고 박사는 파이낸스로 받았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예. 대학에서 조교수를 하셨네요. 예,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9년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조교수를 하셨어요? 한국이 별로 원하지 않는 얼굴 생김새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국적이신 하신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위를 해도 외국에서 얼마든지 교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증명해 보이려고 어플라이를 막 하는데 그때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외국인 교수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전문가가 되시기 시작하셨는데 선웨이 대학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역시 말레이시아예요? 예, 유니타도? 예, 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예. 그리고 돌아오셔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아세안 전문가들을 소개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연락을 했더니 교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할 따름이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받았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고영경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아세안 전문가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하셨고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베트남만 커버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경제 쪽으로는 아세안 전반을 다 커버하시는 거. 앞으로 그러면
말레이시아 갔더니 자연스럽게 말레이시아 일원으로 받아들이던가요? 일단 뭐 저는 뭐 웬만한 나라는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중동 친구들도 제 얼굴을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고 인도 사람들도 저를 친숙하게 여기고. 약간 예. 다 거기서 다 교수님 얼굴에서 자기들 향기를 공통점을 찾아냅니까? 예. 굉장히 그 글로벌화된. 예. 이렇게 국적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독특한 뉘앙스가 있으시죠. 네. 하지만 한국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국적은 한국입니다. 주민번호 있습니다. 국적은 한국이시고 한 5대 정도 거슬러 올라가 봐야지. 저희 어머니도 독특하게 생기셨기 때문에. 자, 다국적 페이스. 예.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고영경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